안녕하세요. 오늘은 4단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하기 전에 바로 직전 시간에 했던 광합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그 학습지 23페이지에 이거랑 아주 유사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때도 정리한다고 하면서 같이 봤는데 오늘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합성이라고 하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식물이 양분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때 만드는 양분의 이름은 첫 번째로 만들어진 애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근데 포도당은 이렇게 한 개의 입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식물에서 양분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바뀝니다. 녹말로 바뀌어요. 녹말로. 알겠죠? 이렇게 녹말이라는 양분으로 바뀌어서 식물이 이용을 한다. 여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소가 또 만들어지는데, 산소가 만들어져서 식물의 호흡에도 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된다? 그쵸. 밖으로 빠져나간다. 어디를 통해서? 식물에 있는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조금은 호흡에 이용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이제 광합성에 사용되는 물질,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었죠. 에너지는 물질이 아니니까 에너지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를 하지 말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었습니다. 맞죠? 물과 이산화탄소. 여기에서 이산화탄소는 기체잖아, 기체. 맞지? 어떻게 기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광합성이 이용이 되고, 물은 기체가 아니라 액체 형태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물은 물관이라는 이 식물에 있는 관을 통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물관을 통해 물이 이렇게 뿌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광합성에 사용이 돼요. 광합성은 대부분 염록체가 존재하는 잎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았으니까 이제 24페이지 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3가지 적어봅시다. 일단 당연히 광합성이니까 빛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빛 에너지. 그리고 물. 다음에 마지막 이산화탄소. 이렇게가 필요합니다. 아까 앞에 있던 그 과정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은, 자, 물과 아니다, 이렇게 말고 좀 화학식으로 적을게요. 자, 물 H2O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가 만나서 어떤 영양분이 된다? 그쵸, 포도당이라는 애가 되고, 포도당의 화학식은 C6H12O6 이렇게 적습니다. 이거와 산소가 만들어진다. O2. 사실 이렇게만 적으면 완성이 아니라 여기 앞에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3학년 때 배울 거지만 제가 미리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6으로 개수를 맞춰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게 필요하다? 맞죠. 광합성이기 때문에 빛 에너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중간에 포함이 되는 에너지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광합성 과정을 이렇게 식으로도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당연히 뭐겠노? 그치, 당연히 일단 빛, 그리고 여기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옆에 왼쪽에 와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빛의 세기예요. 빛의 세기. 자, 빛의 세기는 이 그래프를 보면 되는데, 광합성량과 빛의 세기에 관련된 그래프예요. 빛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광합성량이 어떻게 되노? 맞죠? 늘어나고 있죠. 맞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늘어나는 것까지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일정 빛의 세기 이상에서는 광합성량이 어떻게 돼?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일정해지죠. 광합성량도.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빛이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은 광합성량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빛이 무조건 세다고 해서 영원히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양이 되면은 광합성량도 일정해진다. 됐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얘는 좀 민감하기 때문에 빛의 세기랑도 또 관련이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이 어떻게 돼? 그치? 이것도 증가하고 있죠. 근데 얘도 앞에 빛의 세기와 마찬가지로 일정 양 이상이 되면은 광합성량이 일정해집니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진다. 따라서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는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근데 어느 순간 이후로는 일정해진다. 그래서 영원히 광합성량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중요한 특징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그 빛의 세기와의 관련성은 일단 광합성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광합성 양에 영향을 주는데 근데 빛이 강할 때 영향이 더 큽니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단 그 빛이 강할 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광합성량과 빛의 세기가 조금 더 관련이 깊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 그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광합성을 더 잘한다. 빛의 세기가 약할 때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이 크지 않다. 이런 겁니다. 알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이 우리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가 맞지만 물의 뭐 양 이런 게 아니라 온도예요. 온도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온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광합성 양에 영향을 미친다 하면은 요거 두 개만 조절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 농도. 왜냐하면 광합성은 엄청나게 혹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당한 우리 실온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맞죠? 뭐 20도씨, 30도씨 이 정도의 온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온도가 가장 민감해요. 여기 보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가하긴 합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광합성 양이 증가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광합성 양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죠. 맞죠?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광합성이 활발하게 아주 잘 일어나는 온도는 한 30도씨에서 40도씨 정도? 이 정도의 온도가 되면은 광합성이 잘 일어나고 이거보다 낮으면 광합성이 조금 덜 일어나고 이거보다 온도가 높으면은 진짜 광합성 양이 확 줄어들게 돼요. 진짜 40도씨보다 조금만 더 높아지면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하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충분하고 그리고 온도가 30도에서 40도씨 정도로 유지될 때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일 하기 쉬운 게 빛의 세기와 광합성 양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어디 갔더라? 자, 여기 교과서 125쪽 보면은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관계를 알아보는 거예요. 같은 조건에서 빛의 세기가 다를 때 광합성은 어느 쪽에서 많이 일어날까? 우리는 알고 있죠.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 방금 배웠으니까. 요거를 실험으로 한번 알아보자 요겁니다. 근데 진짜 굉장히 장황하고 엄청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학습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같이 실험을 살펴볼게요. 이런 실험은 조금만 바꿔서 문제로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알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실험 과정을 볼게요. 검정말의 줄기 끝을 잘라서 깔때기에 넣은 다음에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제 첫 번째 검정말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죠. 여기까지. 검정말은 당연히 식물입니다. 식물. 이때까지 실험하는데 많이 나왔어요. 이 식물에 당연히 엽록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식물이다. 이 식물을 잘라서 깔때기에 넣고 시험관 안에다가 여기 보면 시험관이 있어요. 얘가 시험관이거든요. 시험관 안에다가 1%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는데요.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는다 합니다. 요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잠깐 끌고 와서 볼게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거를 처음 들어볼 텐데 일단 이름 적어보자. 탄산수소 나트륨.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미 아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일단 탄산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봤지. 탄산이라고 하면 탄산 이온을 보통 떠올리죠. 탄산 이온은 CO3E-입니다. 맞지? 수소는 H. 얘는 1족이니까 양이온이 될 때 플러스 1이 되죠. H 플러스. 나트륨 얘도 1족이기 때문에 양이온이 될 때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을 화학식으로 적어보면은 NaHCO3예요. 요 세 개 물질을 그냥 합쳐주기만 하면 중성이 되잖아.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맞죠? 그 탄산수소 나트륨 NaHCO3입니다. 근데 수용액이래. 수용액이라는 것은 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탄산수소 나트륨을 물에 녹인 용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aHCO3에 H2O가 같이 들어있는 용액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뭔가 일단은 내용 같은데 싶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끌어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가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물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게 물이고요. 그다음에 탄산수소나 나트륨에는 뭐가 있을까? 이것도 바로 찾을 수 있겠죠. CO3, CO2가 있겠죠. CO2 여기 안에 CO2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조건을 이미 준 거예요. 실험 과정에서. 왜 이산화탄소랑 물을 이미 줬을까? 당연하겠지. 지금 우리가 알아볼 것은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이기 때문에 빛의 세기만 우리가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2랑 물은 공급을 해주고 빛의 세기만 다르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깔때기에 덮어 씌워서 여기 물풀이라 나와 있는데 검정말이에요. 검정말을 이렇게 실험 과정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병 안에도 지금 탄산수소 나트륨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거꾸로 넣어놓고 전등을 이 병으로부터 10cm 되는 거리에 놓고 밝기만 조절하는 겁니다. 거리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전등의 밝기를 조절하면서 발생하는 기포의 수를 측정한다라고 해요. 발생하는 기포의 수. 이것도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발생하는 기포가 뭐를 뜻하는 걸지 한번 봅시다. 물불이 이렇게 걸려있고 여기로 기포가 이렇게 발생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1번부터 해봅시다. 발생하는 기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일단 처음에 이미 있던 기체에는 탄산수소 나트륨 안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지.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을까요? 아니겠죠, 맞죠? 왜냐하면 빛을 쪼여줬을 때 광합성이라는 거를 하기 때문에 이 식물은 발생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아닌 다른 기체입니다. 뭘까요? 당연히 그죠, 산소겠죠, 산소. 그래서 발생하는 기포가 의미하는 것은 광합성을 해서 생긴 산소 기체이다. 산소 기체이다. O2 기체이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산소 기체이다. 됐죠? 그 다음에 2번을 4번과 한번 연결 지어서 해볼게요. 빛의 세기에 따른 기포의 수를 측정한 결과이고 기포의 수가 달라지는 까닭을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표가 보이면은 과학자들은 늘 그래프로 옮겨야 됩니다. 4번에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일반적인 그래프 그리는 거랑 다르게 조금 더 범위를 넓게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뒤에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일단 세로축을 기포의 수로 하겠습니다. 기포의 수. 왜냐면 이 세로축이 y축이잖아, 맞지? x축, y축 이렇게 정할 때는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x의 값이 뭐 1이 되냐 2가 되냐에 따라서 y의 값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변하는 거, 우리가 변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전등의 밝기를 x축에 넣고 그 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를 y축에 놓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전등의 밝기를 x축, 그 다음에 기포의 수를 y축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은 쭉 길게 빼서 전등의 밝기라고만 적어놓을게요. 밝기. 그러면 전등의 밝기는 1에서 5단까지 있지만 조금 짧게 해서 둘, 셋, 넷, 이 정도만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은 치우고 그리고 기포수도 대충 보니까 한 30개까지 최대로 나왔고 그리고 5단위로 끊으면 딱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기포의 수도 5단위로 끊어서 적어볼게요. 10, 15, 20, 25, 30, 35, 40, 45 이런 식으로 그러면 5, 10, 15, 20, 25, 30, 35, 40, 45 자, 여기까지 하면은 그래프가 완성이 아니죠. 우리가 0점을 또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프의 기본 0점을 찍고 x축, y축 그리고 축을 설정하는 것까지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밝기가 1단일 때 기포의 수가 5개래요. 여기 찍어주면 되겠죠. 밝기가 2단일 때 기포의 수는 7개래요. 한 5랑 10 사이 요쯤에. 밝기가 3단일 때는 기포의 수가 10개래요. 10개. 요 정도 되려나? 그죠? 4단일 때 갑자기 20개가 되죠. 4단일 때 갑자기 20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5단일 때는 29개가 됩니다. 한 요 정도 되려나?
그렇죠? 이렇게. 그럼 얘를 점을 찍었으면은 이제 0부터 시작해서 한번 이렇게 점을 이어주면은 됩니다.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실험이 나왔대요.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빛의 밝기가 점점 세지면 세질수록 기포의 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그치, 기포의 수가 증가하고 있죠. 맞죠? 기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를 2번에다가 적어주면 되죠. 그러면 밝기가 올라갈수록 기포의 수가 증가한다. 근데 요까지만 하면 이 2번 물음에 답을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포의 수가 다른 거는 알아. 문제도. 기포의 수가 다른 그 이유를 설명해보라 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밝기가 올라갈수록 이란 말은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기포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뭐가 많이 발생했다? 그쵸. 여기 1번이랑 이제 연결을 지어주면 되겠죠. 산소 기체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산소 기체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에 뭐를 많이 하게 되었다? 그쵸. 산소 기체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광합성을 많이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산소 기체는 사실 광합성 양이 얼마나 되냐를 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값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산소 기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 요 빨간색으로 적은 요 문장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기포수가 다른 까닭은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산소 기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내리면 될까요?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광합성 양은 얘도 똑같이 증가한다. 자, 이렇게 이 실험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 봤던 그래프랑 조금 더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만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사실은 빛의 세기를 더 강하게 하면은 기포의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그치, 이렇게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긴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세다고 계속 광합성이 세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세기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얘도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긴다. 요까지를 우리가 본 걸로 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3번은 그냥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고, 그 외에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건 맞는데 영원히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여기까지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